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국 연방 상속세 준수 및 보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지끈거리죠? 네, 그렇죠. 용어부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주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파헤쳐 보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계시던 친척의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아, 정말 막막한 상황이네요. 그쵸. 슬픔도 잠시인데 눈앞에는 세금이라는 거대한 산이 떡하니 놓여 있는 거죠. 이 여정의 첫걸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여정의 안내도를 그리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죠.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네, 그 책임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는 자산이 얼마쯤 있어야 상속세 걱정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왠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만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아, 그런가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라면요. 총자산하고 또 과거에 징여한 금액까지 다 합쳐서 1,399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잠깐만요. 지금 1,399만 달러요? 네, 1,399만 달러입니다.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건가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한데요. 그쵸. 그 비밀은 통합세액공제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정부가 평생에 걸쳐 증여하거나 사망 시 유산으로 남기는 재산에 대해 이만큼의 세금은 저희가 그냥 깎아드릴게요 하고 주는 쿠폰 같은 거예요. 아, 일종의 세금 할인 쿠폰이군요. 맞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 쿠폰의 액수가 무려 554만 1,800달러거든요. 이걸 역으로 계산해보면 약 1,399만 달러의 자산에서 나올 세금이랑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까지 면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거에 증여한 금액을 합쳐서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평생 동안 쓰는 증여세 면제한도랑 사망 시 쓰는 상속세 면제한도가 사실상 하나의 주머니를 공유하는 셈이거든요. 아, 주머니가 하나였군요. 네, 자료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과세 대상 증여로 40만 달러를 미리 줬다고 해보죠. 네? 그럼 쓸 수 있는 면제한도 주머니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1,399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를 뺀 1,359만 달러. 이게 새로운 기준선이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제가 평생 동안 자녀에게 조금씩 준 돈이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면제 한도리 직접적으로 갉아먹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자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네요. 무심코 한 증여가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모든 금융행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2,399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은 어디까지나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궁금해지네요. 당연히 그 넉넉한 기준은 미국인을 위한 거겠죠? 만약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제가 미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죠.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사망 시점에 미국 내에 위치한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미국 법인 주식 같은 것들의 가치가 6만 달러를 초과하면 바로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6만 달러요? 1,399만 달러가 아니고요? 네, 6만 달러입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200억 원이랑 8천만 원 정도의 차이인데 이건 거의 다른 나라 법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비거주자분들이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해요. 면제 한도액 자체가 6만 달러로 끝이 제한되거든요. 사실상 6만 달러를 조금만 넘어도 바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시민권 여부에 따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유언집행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제 경우가 신고 대상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칩시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생명이겠네요. 당장 뭘 해야 하고 마감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바로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서 폼 706과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개월이요? 네, 그리고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법원에서 인증받은 사본도 함께 내야 하고요. 9개월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네요. 실품을 추스를 시간도 부족한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하려면 정말 바쁘겠어요. 맞습니다. 만약 도저히 기한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떡하죠? 어떤 구제책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네.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 연장이 완전히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아, 그건 정말 함정 같은데요? 폼 4768이라는 서류 하나로 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당연히 신고를 연장하면 납부도 같이 연장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엄청난 가전세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시죠. 신고 연장은 아주 간단해요. 서류만 내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됩니다. 자동으로요? 네, 하지만 세금 납부 연장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한데 만약 합당한 사유를 입증한다면 매년 1년씩 최대 1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10년이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 합당한 사유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가능한 건가요? 그냥 돈이 없어요. 이런 걸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첫째, 유산에 소송 중인 거액의 자손이 포함돼 있어서 총 재산 가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서 유언집행인이 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산에 빚이 많은데 당장 세금을 내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만 한다면 그건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극적인 상황들이어야 인정이 되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이 현금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온 가독사업체 지분 같은 거라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세금 내자고 평생 일군 회사를 팔아버릴 수도 없고요. 이럴 때를 위한 특별한 방법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런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상황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유산의 상당 부분이 비상장 소규모 사업체, 즉 closely held business의 지분일 경우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분할 납부요? 네, 최대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서 원금 납부를 미룰 수 있고요. 그 이후 최대 10년에 걸쳐서 원금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아, 사업체를 급하게 헐값에 팔지 않도록 숨쉴 구멍을 열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취지죠. 정말 중요한 제도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과정에서 만약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그냥 고인의 유산에서 빼가고 끝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유언 집행인에게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이요? 네, 만약 세금이 미납되면 그 미납 세금 전액이 유언 집행인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개인에게라고 하셨어요? 네, 개인에게요. 제가 선의로 가족을 돕는 유언 집행인 역할을 하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제 개인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건 너무 과도한 부담 아닌가요? IRS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네, 처음 들으면 정말 충격적일 수 있죠. IRS 입장에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명확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키를 쥔 사람이 바로 유언집행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물론 각 상속인도 자기가 받은 유산의 가치만큼은 책임을 지지만 IRS는 가장 먼저 유언집행인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우와,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단순히 유산을 정리하는 일을 돕는다고 생각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어요. 이 엄청난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폼 5495라는 서식을 통해서 IRS의 개인 책임 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아, 요청을 할 수 있군요. 네, 요청서를 받은 IRS는 9개월 안에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집행인이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내거나 혹은 IRS가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무서운 개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 일종의 안전장치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만약 고인이 공식적으로 유언집행인을 지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요.
그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이 규정의 빈틈을 막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료를 보면 유언집행인의 정의가 굉장히 넓어요. 공식적으로 임명된 사람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고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또는 관념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유언집행인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건 너무 광범위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고인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 네. 혹은 고인의 집을 관리하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잠재적인 유언집행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나는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세금 신고 의무를 질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촘촘하게 법망이 짜여 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고 개인 책임 면제까지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자도 될까요? 몇 년 뒤에 IRS에서 그때 계산이 좀 잘못됐네요 하면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시효라는 게 존재하죠. 부가시효요? 네, 일반적으로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나 마감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3년이 무사히 지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IRS는 더 이상 세금을 추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왠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죠. 만약 신고할 때 총 유산 가치의 25% 이상을 고의든 실수들 누락했다면 이 부가시효는 6년으로 2배가 됩니다. 와, 25%라니 이건 단순히 작은 실수를 넘어선 수준이네요.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거나 해외에 있는 자산을 깜빡 잊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6년 동안은 계속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험난한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미국 시민과 비거주 외국인 사이에 놓인 1,399만 달러와 6만 달러라는 상속세 면제 한도의 거대한 절벽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극명한 차이죠. 둘째, 사망 후 9개월이라는 엄격한 시간 제한 속에서도 신고와 납부 연장이라는 각기 다른 탈출구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둘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점도 알게 됐고요. 맞습니다. 세킬 유언집행인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돕는 역할이 아니라는 개인의 재산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막중의 책임의 자리라는 것. 그리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도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한 후에도 3년 혹은 중대한 누락이 있다면 6년이라는 그림자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까지요. 네, 정리가 아주 잘 되었네요. 오늘 우리는 상속세의 절차라는 숲을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모든 절차의 가장 첫 단추는 바로 자산가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그 가치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아, 그러네요. 가령 가족이 운영하는 비상장 회사의 가치, 유명 화가의 그림 한 점의 가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만약 그 평가가 잘못되어 나중에 총 유산 가치의 25%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6년짜리 부가시효라는 시계가 다시 뚝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